근데 보면 내가 맞아. 진짜 그러면 믿어줘야지. 어디 삼다리가. 지금 이거 녹화 들어갔는데 차례 갈 거라. 채연아, 너 국어 방법 할 거야? 모르겠어. 나 너 하면 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뭔가요? 혹시 수행평가인가? 채연아, 할 거면 말해줘. 나도 하게.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오늘 불평등. 평등. 대충 대충 써요. 대충 구조의 의미 해야 해요. 대칭 구조 의미 이미 140쪽이. 선생님 40페이지. 기말고사에 점수 몇 개 나온가요? 아직 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몇 개 할지. 세 개 나오나요? 3개? 3개? 더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도표 문제가 옛날처럼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도표를 가르쳐줄게요. 푸는 방법을.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네? 3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하고 교과서 수준에서 좀 출제를 쉽게 하려고 하거든요. 수능도 그렇게 어렵게 노는 건 아니라서 너무 어렵게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페이지가 140페이지 맞나요? 네. 사회계층 구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고 수행평가 사인 나와서 할 수 네.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자, 140페이지 보시면은 사회계층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이동과 사회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 구조의 다양한 유형, 양상. 근데 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죠, 이거. 자, 계층 구조, 계층 이동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14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라 밑줄 꺼주세요. 한 사회에 희소한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고 그러한 불평등 관계가 지속하면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구조를 사회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원의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또 한번 형성되면은 지속성을 가진다. 구속성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사회계층 구조는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이거는 시험 문제로 이걸 출제하진 않죠. 자, 밑에 보시면 자료 속으로 도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백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정. 백정이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아주 천한 집단으로 분류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양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반 앞에서 꼼짝도 못하던 농민들도 백정이라고 하면 무시하고 천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백정이라는 제도가 백정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사회 계층 구조의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 자, 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폐쇄적 계층 구조다, 그다음에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각 계층의 구성원 비율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우리나라는 어떻나요? 폐쇄적 계층 구조인가요? 개방적 계층 구조인가요? 폐쇄적인 것 같나요? 한번 부자면 계속 부자고 한번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개방적인 계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이동이 일어나기가
쉬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전쟁으로 싹 쓸었기 때문에 진짜 뭐 할아버지가 뭐 부자였는데 계속 그 부가 이렇게 축적되고 그런 경우들은 없었다는 얘기지. 전쟁 때문에 한번 리셋이 딱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던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뭐 삼성은 원래 좀 잘 살았는 거 알고 있나요?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철 씨가 원래 좀 땅 예전부터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안석군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자였고 정주영 씨 아나요? 현대 만든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 팔아가지고 전 재산 들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뭐 게임 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넥슨 가는 게임 회사도 있고, 그다음 넷마블 가는 그런 게임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보면 다 창업자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가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이동이 제한되는 계층 구조이고요. 폐쇄적 계층 구조는요. 그다음에 기속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고 세대 간의 지위가 세습이 나타나더라. 전통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더라. 자, 교과서에서는 폐쇄적 계층 구조는 밑줄 꺼주세요.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다른 계층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할 가능성이 극히 제한된 계층 구조이다. 100%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조선시대도 폐쇄적 계층 구조였지만은 장영실과 같은 사람들이 좀 천민에서 올라왔잖아요. 벼슬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가능은 하지. 근데 극히 제한된 계층 구조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 고대 노예 제도,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가 있는데 그 사회가 개방적인 계층 구조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결혼을 보면 되거든요. 결혼. 우리가 뭐 재벌 2세랑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불가능하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재벌 2세랑 결혼할 수 있잖아요. 하면 이제 최상위에 있는 애랑 결혼하니까 이 계층 상승 이동이 당연히 가능한 거지. 근데 이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는 그들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노비는 노비끼리만 결혼할 수 있고 양반은 양반끼리만 결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층이 이동 자체가 많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 있나요?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드문 케이스 빼고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지. 삼성도 그렇지 않나요? 삼성에도 지금 삼성그룹의 장녀이신 분이 이부진 사장님이시잖아. 그분 남편이 이혼 소송 뭐 지금 하고 막 이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죠. 그분 남자친구가 이정재시잖아요. 네? 들어보나? 몰랐어. 하여튼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했을 때 그때 이제 삼성에 다니던 직원분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상당히 가난했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건희 씨의 사위가 됐지. 이분이 이제 부사장까지 이제 승진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계층 이동이 가능한 거죠.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더욱더 쉽게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능력에 따라서 계층 이동이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뭐 된다.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근데 폐쇄적 계층 구조는 안 된다고 했고요. 개방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다음 성취적 요인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 세대 간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난다. 근대사회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자, 책에서는 개방적 계층 구조는 밑줄 꺼주세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다른 계층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계층 구조다.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우리나라를 폐쇄적 계층 구조라 생각하면 진짜 안 되죠. 아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이게 많이 열려있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공정한 경기입니다. 이게 그나마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진학하면 깜짝 놀랐다고. 왜 공무원이 되는데 왜 시험을 왜 쳐야 되냐? 대기업 들어가는데 왜 시험을 왜 쳐야 되냐? 요거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대기업 들어가는데 왜 시험 치니? 그런 생각 안 해봤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채용이라는 게 아주 객관적으로 잘 돼야 된다. 말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공정한 경기가 돼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니? 근데 대기업은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공정한 게 뭐 중요한데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 시험을 잘 치지만 내가 봤을 때 얘가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한 애라 그러면 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공정한 뭐 시험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자기가 뭐 어디 가서 능력을 쌓아가지고 능력을 보여주면은 그 더 좋은 회사에 이제 이직이 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력을 민간에서 어떤 경력을 쌓다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을 모시고 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기 뭐 이렇게 가지고 공무원 시험만 3년 준비해 가지고 나는 시험 잘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가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두 분도? 그거 시험 이렇게 한 3년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업무 능력이 좋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가기는 쉽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민간에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나의 능력이 딱 이렇게 성과로 딱 보여줘야지만 다음번으로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공무원 시험이든 대기업 시험이든 이런 뭐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들어가는 거죠. 능력이라든가 뭐 밑바닥에서 이렇게 뭔가 실력을 보여가지고 올라가는 게 더 맞긴 한데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이 이렇게 제기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어쨌거나 이동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개방적 계층 구조, 폐쇄적 계층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뭐 간단하게 폐쇄적 계층 구조는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고, 개방적 계층 구조는 다른 계층으로 상승 또는 하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속지위보다는 성취지위가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개방적 계층 구조, 성취지위 이런 것들이 근대 국가에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자, 두 가지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 피라미드형이 있고 이 다이아몬드형이 있죠. 자, 먼저 피라미드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형은 뭐 말 그대로 진짜 피라미드인데 상중하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하층이 가장 많고 상층이 가장 적은 구조를 보이는 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 자, 그래서 하층민이 많아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고 정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층의 비율이 가장 많고 높고 중층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얘는 하층이 많다고 얘기했고 얘가 중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중층이 많으면 안정적이냐? 이것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마치 이게 도형적으로 봤을 때 얘가 딱 서 있으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이고 얘는 뭔가 세울 수 없는 것 같이 가지고 불안정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안정적이라는 뜻은 중산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왜 안정적이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141페이지 자료 속으로 사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가셔서 중산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함으로 계층 간의 박탈감이 감소하여 사회 안정성이 높아지나, 중산층의 비율이 감소하면 상층과 하층 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하여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중간층이 많으면은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요. 중산층이 적다 그러면은 이건 불안정하다라고, 불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사회가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 비해서 중간인 역할을 하는 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사회가 뭔가 갈등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산층이 두꺼울 때는
상층하고 하층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얘네들이 쿠션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중간에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층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상층과 하층 간의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표면으로 드러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하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형태. 자, 한 줄 또 내려오셔서 사회적 안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상층이나 하층보다 중층의 비율이 높은 형태로 근대 이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구조이다. 밑줄 꽂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밑줄 꽂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나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폐쇄적 계층 구조는 무조건 피라미드형이고 피라미드형은 무조건 폐쇄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시대가 폐쇄적 계층 구조였고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가 보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피라미드형이 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 피라미드형이 나타나더라도 개방적 계층 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사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이것도 한번 챙겨서 보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다르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요. 자, 여러분들은 세계화 정보화가 되면서 평등이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불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불평등. 불평등? 왜?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보를 가지는 거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인터넷에 다 구글링하면 다 떠 있지 않나요, 정보? 소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핵심 특혜라도- 정보가 있을 것이다. 네. 국정원 엑스파일 이런 거. 네. 증권가 찌라시 이런 거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회가 더 불안정하게 이 가운데 계층이 더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제 세계화 정보가 되면서 정보의 접근성이 확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더 중층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중간층이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타원형 계층 구조를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타원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중층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이 커지는 겁니다. 하면 이렇게 둥그르하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상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타원형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와서 사회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타원형 계층 구조는 세계화 정보화를 낙관적으로 본 사람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중층의 비율이 증가해서 타원형 계층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밑줄 꽂으시고,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중층의 비율이 높아 중층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커지고 사회 안정도가 높아진다. 당연히 이 다이아몬드형보다 더 많은 중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래시계형 밑에 들어갑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계층 구조에서 부의 분배가 양극화되고 중층의 비율이 낮아 사회적 안정도가 매우 낮아진다. 자, 모래시계형은 말 그대로 상층은 조금 있고 하층이 대다수고 중층은 더 적은 이러한 모양을 보이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제 중간층이 가장 적기 때문에 사회가 가장 불안정하게 된다. 상당히 사회가 좀 불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구조가 이 모래시계형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형. 이렇게 대다수의 그 하층과 소수의 상층만이 존재하고 중층은 아주 낮은 거죠. 중산층이 몰락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탐구활동 가져간 게 나와 있는데 자료 1번, 자료 2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요. 자, 자료 1번을 보시면은 중산층이 73.7%지.
어떤 계층 구조일까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를 보시면은 인구가 조금 중산층이 줄죠? 저소득층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뭘까요? 역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근데 어떤 사회가 더 안정적인 사회냐? 1990년도일까요? 2015년도일까요? 1990년도라는 거지. 왜? 중산층이 더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 당신은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분한 사회계층의 구분. 자, 첫 번째 거는 자료 1번은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두 번째 거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네가 어디에 속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층 쪽으로 많이 체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중산층의 소득 기준을 봤을 때는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리적으로는 이 하층에 가깝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고소득층도 원래는 18.5%인데 내가 고소득층이냐,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2.4% 또는 2013년도 기준 1.9%, 5%도 안 되게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는 얘기지. 되겠니?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랑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43페이지. 사회 이동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사회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 이거 하나 볼까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게 완전히 불평등한 그런 세상, 완전히 평등한 세상. 그 다음에 역피라미드, 오히려 상이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상중하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3분의 1씩 있는 거. 이런 세상은 이론상에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나타나기가 어려운 그런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3페이지 사회 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회 이동. 자, 사회 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은 세 가지 기준으로 사회 이동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를 보시면은 전원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층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상층에 가깝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한 사회의 계층 구조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사회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회 이동. 사회 이동. 하층에서 뭐 상으로 갔다, 또 상에서 하러 가는 것도 사회 이동이겠죠. 자, 143페이지 밑에 보면은 사회 이동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은 자신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사회 이동 여부를 알아보자. 이런 것도 왜 물어보지? 민감한 주제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민감한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왜 부모님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144페이지 보시면 사회 이동의 유형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동 방향. 두 번째, 세대 범위. 세 번째, 이동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방향입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 방향. 자, 수직 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승 이동을 하거나 하강 이동,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것들 다 수직 이동입니다. 수평 이동은 옆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뭐 동부고에 있다가 뭐 강동구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교사로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평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밑줄 한번 꺼봅시다. 첫 번째, 이동 방향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직 이동에는 사회 계층 구조에서 계층적 위치가 높아지는 상승 이동과 계층적 위치가 낮아지는 하강 이동이 있습니다. 자, 평사원이 임원으로 승진했다. 상승 이동이죠. 기업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하강 이동이죠. 실제로 평사원이 그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은 몇 프로가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이사. 몇 프로가 될 수 있을까? 100명이 입사했다. 그러면은 몇 명이 이사가 될까요? 한 명도 안 되면 0.몇 프로입니다. 진짜 임원 달기 힘들죠.
임원되기가 진짜 힘듭니다. 임원되면 당연히 뭐 월급은 많이 주겠지. 근데 또 그것도 알고 임원되면 그 다음부터 계약직이거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 그래서 임원이 오히려 더 안 좋다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명예가 있는 거 대기업 임원하면은 상당히 열심히 했는 그런 결과로서 오는 거잖아요. 자, 임원 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이동 한 줄 두 줄 내려오셔가지고 같은 계층 내에서 위치가 변하는 것. 회사 내에서 총무부 사원이었다가 이제 영업부 사원으로 바뀌었다. 수평이동에 해당이 됩니다. 총무부 사원이었다가 영업부 사원으로 이동했다. 수평이동. 자, 폐쇄적인 계층 구조에서는 수평이동이 주로 발생하겠죠. 개방적 계층 구조에서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이 함께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를 섞으면은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세대 범위로 한번 봅시다. 한 세대 내에서 이동하느냐, 세대 밖에서 세대 간에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쓸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세대 범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세대 내 이동은 밑줄 꺼주세요. 한 개인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 하위직 공무원이었다가 고위직 공무원이 됐다. 그다음에 세대 간 이동은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에 나타나는 계층적 변화.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은 자녀는 대기업 회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세대 간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 이동은 자녀가 부모와 다른 계층을 갖는 것을 뜻하고 세대 내 이동은 자신의 생애 동안에 겪는 그런 사회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한 세대에 나타났다. 그러면 세대 내 이동이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또는 자녀 세대와 그 밑에 세대까지 또 연결됐다. 그러면은 세대 간 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대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동 원인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이동은 이동 원인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개인적 이동이냐 구조적 이동이냐. 개인적 이동은 또 밑줄 꺼주세요. 한 개인의 능력이나 원인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노력이 원인이 돼서 계층적 위치가 바뀌는 것, 바로 이제 개인적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동 원인. 이동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이동. 그 다음에 구조적 이동. 자, 교과서의 구조적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구조적 이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혁명이나 전쟁, 산업 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계층 구조가 변화하여 생기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구조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은 게 시민 계급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민 혁명을 통해서 그 전에는 뭐 한 중층 그 정도 됐다고 갔을 때 이 시민 혁명 이후에는 아주 최상층까지 올라오게 되잖아요.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상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평소에는 군인들의 그러한 뭐 지위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이 정말 지위가 높아집니다. 한 개 뭐 소대가 뭐 이 동네를 차지한다 하면 이 동네를 완전 다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지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구조적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144페이지 밑에 관노가 종산품에 오르다. 장영실의 이야기인데 장영실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밑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회 이동의 유형을 한번 발표해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유형 한번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이동이 있었는지.
벌써 다 했나요? 자, 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장영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장영실이 어떻게 관노에서 종삼품까지 올라왔는지 이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실제로 가마가 이제 부서져가지고 장영실이 파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부러 세종대왕이 일부러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장영실을 원래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많았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딱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진짜 장영실이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역사적으로는 이게 아직까지 증명이 안 돼 있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근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마지막에 그 가마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마가 부서졌다라고, 그래서 장영실이 파면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이동, 국노비에서 종삼품까지 올랐죠. 종삼품에서 관직을 파면당했다. 수직 이동입니다. 수직 이동. 수직 이동으로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의 자녀에서 종삼품에 올랐다. 세대 간 이동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선생님, 관노에서 궁궐에 등록이 된 거 수평. 아, 그것도 수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노에서 태어났으나 국노비가 되었다. 수평 이동이 될 것도 같네요. 근데 관노로 태어났는데 관노였겠죠? 관노로 태어났으니까. 자, 밑에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 중에서 사회이동을 겪은 인물을 찾아보고 그 인물에게 나타난 사회이동의 유형을 설명해보자. 우리 50분의 영치로 맞지? 아, 내 이거 수행평가 이거 보여주려고 수업 빨리 했더니 지금 농담 한 번 없이 그냥 계속해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 준비하는 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농담하고 뭐 이렇게 관련된 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는데 너무 빨리 진행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백정, 아까 백정이 어떤 건지 이야기했잖아요. 상당히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 백정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신문제도 폐지로 평민이 되고 재중원이라고 하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의학교의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수직 이동이었고 개인적 이동이었고